서울의 심장부 강남의 마천루 숲속에서도 단연 압도적인 존재감을 뽐내는 JAHR 그룹 본사타워. 유리와 강철로 이루어진 차가운 거인은 마치 도시 전체를 굽어보는 제왕처럼 서 있었다. 한서연은 숨을 한번 깊게 골랐다. 목을 뒤로 꺾어야만 겨우 그 끝이 보이는 거대한 건물 앞에서 그녀는 한없이 작아지는 기분이었다. 그녀의 손에 들린 작은 가방 안에는 그녀의 인생과 어쩌면 저 타워의 주인의 인생까지도 송두리째 흔들어 놓을 비밀이 잠들어 있었다. 로비는 고요한 전쟁터 같았다. 대리석 바닥은 거울처럼 반짝였고 발소리 하나하나가 메아리처럼 울려 퍼졌다. 정장을 완벽하게 차려입은 사람들이 무표정한 얼굴로 분주히 오갔다. 그들 중 누구도 작고 평범해 보이는 서연에게 눈길을 주지 않았다. 그녀는 마치 투명 인간이 된 것 같았다. 예약자 명단에 이름을 올리고 방문증을 받는 그 짧은 순간조차 영원처럼 느껴졌다. 안내 데스크 직원의 기계적인 미소 뒤에는 감히 이곳의 주인을 만나러 온 그녀의 용도를 재는 듯한 날카로운 시선이 숨어 있었다. 강지훈 회장님, 집무실은 100층에 있습니다. 전용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전용 엘리베이터. 그 단어는 서연과 그가 사는 세상의 거리를 다시 한번 실감하게 했다. 엘리베이터는 소리 없이 상승했다. 숫자가 빠르게 올라가는 동안 서연은 통유리 너머로 점점 작아지는 서울의 풍경을 내려다보았다. 자동차들은 장난감처럼 보였고 사람들은 개미처럼 보였다. 이토록 높은 곳에서 세상을 내려다보는 남자는 과연 어떤 생각을 하며 살까? 그와의 만남은 하룻밤의 실수 혹은 운명의 장난 같은 것이었다. JHR 그룹이 주최한 건축 디자인 시상식 파티. 재능 있는 신진 조경 건축가로 주목받던 서연은 그곳에서 처음 강지훈을 만났다. 모두가 그에게 아첨하고 어려워했지만 서연은 그의 눈 속에 숨겨진 깊은 고독을 보았다. 술기운 때문이었을까? 아니면 그저 그 순간의 분위기 때문이었을까? 두 사람은 파티장을 빠져나와 아무도 없는 호텔 바로 향했고 대화를 나누었고 서로에게서 자신과 닮은 외로움을 발견했다. 그리고 그날 밤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었다. 다음 날 아침 서연은 혼자였다. 침대 옆 테이블에는 수표 한 장과 연락하지 말 것이라는 메모가 놓여 있을 것이라 상상했지만 아무것도 없었다. 그는 그저 연기처럼 사라졌다. 서연은 그것이 그들 관계의 명확한 끝이라고 생각했다. 상처받았지만 어차피 기대하지 않았기에 애써 덤덤하게 일상으로 돌아왔다. 그에게 연락할 생각 따위는 애초에 없었다. 몇 주 후 몸에 이상 신호가 찾아왔다. 설마 했던 불안감은 2줄짜리 임신 테스트기로 현실이 되었다. 그리고 오늘 그녀의 손에는 초음파 사진이 들려 있었다. 아주 작은 점. 의사는 심장 소리를 들려주며 축하한다고 했다. 그 순간 서연의 세상은 무너져 내리는 동시에 다시 세워졌다. 혼란스러웠지만 단 한 가지는 분명했다. 이 아이는 그녀의 아이였다. 그녀가 목숨을 걸고 지켜야 할 존재였다. 아이의 아빠에게 사실을 알려야 할 의무가 있었다. 그가 어떤 반응을 보이든 어떤 선택을 하든 그 사실 자체를 외면할 수는 없었다. 돈을 바란 것이 아니었다. 그의 인생에 끼어들 생각도 없었다. 그저 알려주는 것. 그것이 서연이 자신과 아이에게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도리라고 생각했다. 땡. 엘리베이터가 100층에 도착했음을 알리는 소리에 서연은 상념에서 깨어났다. 문이 열리자 광활하다는 표현이 어울리는 공간이 눈앞에 펼쳐졌다. 북유럽풍의 미니멀리즘으로 꾸며진 집무실은 가구라고는 거대한 책상과 소파 세트, 그리고 벽면을 가득 채운 책장이 전부였다. 한쪽 벽면 전체가 통유리로 되어 있어 서울의 정형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졌다. 권력의 정점. 바로 이곳이었다. 그리고 그 중심에 강지훈이 서 있었다. 그는 창밖을 내다보고 있다가 서연의 기척을 느끼고
천천히 돌아섰다. 맞춤 제작한 다크 네이비 수트는 그의 넓은 어깨와 단단한 체격을 완벽하게 드러내주었다. 파티에서 봤을 때보다 훨씬 더 차갑고 날카로운 인상이었다. 감정을 읽을 수 없는 그의 검은 눈동자가 서연을 향했다. 한서연 씨, 그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그 안에 담긴 위압감은 서연의 심장을 옥죄었다. 앉으시죠. 그가 거대한 책상 건너편 의자를 턱짓으로 가리켰다. 서연은 뻣뻣하게 굳은 몸을 움직여 자리에 앉았다. 손에 쥔 가방이 땀으로 축축했다. 강지우는 자신의 자리에 앉아 서연을 빤히 쳐다보았다. 마치 그녀의 속내를 전부 꿰뚫어 보고 있다는 듯한 시선이었다. 그는 서류를 검토하듯 그녀를 분석하고 있었다. 용건이 뭡니까? 김 비서에게 듣기로는 아주 중요한 할 말이 있다고 하던데 그의 말투에는 일말의 감정도 섞여 있지 않았다. 마치 시간을 낭비하고 싶지 않다는 듯 본론을 재촉했다. 서연은 마른 입술을 축였다. 준비해온 수많은 말들이 머릿속에서 엉켜버렸다. 결국 그녀는 가장 단순하고 직설적인 방법을 택하기로 했다. 더 이상 꾸며낼 힘도 돌려 말할 여유도 없었다. 회장님, 제가 임신했습니다. 침묵. 서연의 말은 거대한 집무실의 공기 속으로 흩어졌다. 강지훈의 표정에는 미동도 없었다. 그는 여전히 서연을 바라보고 있었지만 그 눈빛은 더욱 차가워진 것 같았다. 아마도 다음 말은 그래서 원하는 게 얼마요? 일 것이다. 서연은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며 마음을 다잡았다. 그게 저와 무슨 상관입니까? 예상했던 것보다 더 냉혹한 반응이었다. 서연은 심장이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다. 하지만 여기서 무너질 수는 없었다. 그녀는 가방에서 작은 봉투를 꺼내 책상 위로 조심스럽게 밀었다. 회장님의 아이입니다. 그 순간 강지훈의 눈썹이 미세하게 꿈틀거렸다. 처음으로 그의 완벽한 포커페이스에 균열이 가는 순간이었다. 그는 봉투를 열어보지도 않고 여전히 서연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았다. 증거는 그 안에 초음파 사진과 진단서가 들어있습니다. 원하신다면 친자 검사도 받겠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원하지 않습니다. 돈도 다른 어떤 것도 필요 없습니다. 그냥 사실을 알려드려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아이의 아버지가 누구인지 알 권리가 있으니까요. 서연은 단숨에 말을 쏟아냈다. 목소리가 떨리는 것을 막기 위해 주먹을 꽉 쥐었다. 앞으로 2번 다시 회장님 앞에 나타나지 않겠습니다. 아이는 저 혼자 키울 겁니다. 오늘 이 일은 그저 통보일 뿐입니다. 제 의무를 다한 것뿐이니 이제 그만 가보겠습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이 공간에 1초라도 더 있다가는 질식해버릴 것 같았다. 돌아서서 문을 향해 몇 걸음 옮겼을 때였다. 잠깐, 등 뒤에서 들려온 목소리에 서연의 발걸음이 우뚝 멈췄다. 그의 목소리에는 이전과 다른 무언가가 섞여 있었다. 아주 미세한 떨림 혹은 혼란. 서연이 천천히 뒤를 돌아보았다. 강지훈은 자리에서 일어나 있었다. 그리고 그는 서연이 내민 봉투를 열어보고 있었다. 그의 시선은 작은 흑백 사진 그 안에 담긴 희미한 생명의 흔적에 고정되어 있었다.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냉혹한 사업가 감정 없는 얼음 왕국을 지배하던 제왕. 그의 얼굴에 떠오른 표정은 서연이 한 번도 상상해 본 적 없는 것이었다. 그것은 충격도 분노도 불신도 아니었다. 그것은 경이로움과 처절한 무언가가 뒤섞인 거의 신성한 것을 마주한 사람의 표정이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서연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동자가 심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아이라고 했나? 그가 거의 속삭이듯 물었다. 목소리는 심하게 잠겨 있었다. 내 아이. 강지훈은 초음파 사진에서 눈을 떼지 못한 채 마치 신의 계시라도 받은 사람처럼 중얼거렸다. 수년간 굳게 닫혀있던 그의 세상에 아주 작은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 그 균열을 비집고 들어온 것은 한서연이라는 여자가 가져온 기적이라는 이름의 빛이었다.
서연은 알 수 없었다. 그 남자가 오랫동안 자신은 아이를 가질 수 없다는 절망적인 진단 속에서 살아왔다는 사실을. 그리고 그 절망의 끝에서 마주한 이 작은 생명의 증거가 그의 굳어버린 심장을 어떻게 뒤흔들고 있는지를 강지훈의 세계는 정지했다. 시간과 공간이 응축되어 오직 그의 손에 들린 흑백 사진 속 작은 점으로 빨려 들어가는 듯 했다. 아이, 그의 아이. 몇 년 전 냉정한 의사가 기계적인 목소리로 불임을 선고하던 그날, 강지훈의 삶의 한 부분은 죽어버렸다. 사랑했던 약혼녀는 대를 이을 수 없는 남자는 필요 없다며 미련 없이 돌아섰고 아버지는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다. 그 후로 강지훈은 감정을 지웠다. 사랑 가족 미래에 대한 기대 같은 물은 것들은 JAHR 그룹이라는 거대한 성을 쌓는데 방해만 될 뿐이었다. 그는 오직 일에만 몰두했고 스스로를 강철로 만든 기계라고 믿으며 살아왔다. 그런데 지금 이 여자가 그의 굳어버린 심장 한가운데에 기적이라는 이름의 다이너마이트를 던졌다. 한서연은 그의 기이한 침묵에 숨막히는 긴장감을 느꼈다. 그가 분노를 터뜨리거나 혹은 경멸의 말을 쏟아내기를 기다렸지만 그는 그저 초음파 사진만 뚫어져라 쳐다볼 뿐이었다. 그의 떨리는 손끝에서 시작된 진동이 온몸으로 퍼져나가는 것 같았다. 마침내 그가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은 더 이상 차가운 얼음이 아니었다. 그 안에는 사막에서 오아시스를 발견한 나그네의 절박함과 황홀함, 그리고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한 순간 마지막 희망을 발견한 자의 처절함이 뒤섞여 있었다. 다시 말해봐. 그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다. 내 아이가 맞나요? 네. 회장님 아이가 맞습니다. 서연은 그의 기세에 눌려 자기도 모르게 대답했다. 그 순간 강지훈이 움직였다. 그는 성큼성큼 서연에게 다가왔다. 압도적인 존재감에 서연은 저도 모르게 뒷걸음질 쳤다. 그러나 그는 서연의 팔을 붙잡거나 위협적인 행동을 하는 대신 그녀의 앞에 멈춰 서서 조심스럽게 물었다. 마치 깨지기 쉬운 보물을 다루듯 몸은 괜찮은 건가? 어디 아픈 곳은? 예상치 못한 질문이었다. 서연은 당황해서 눈만 깜빡였다. 네, 괜찮습니다. 병원에는 다녀왔나? 의사는 뭐라고 하던가 몇 주라고 했지. 그는 마치 오랫동안 준비해온 사람처럼 질문을 쏟아냈다. 서연이 진단서에 다 적혀 있다고 말하려던 찰나 강지훈은 이미 뒤돌아서서 책상 위에 인터폰 버튼을 눌렀다. 김비서, 오후 스케줄 전부 취소해. JHR 의료원 산부인과 최고 권위자로 당장 예약 잡아. VIP 검진으로. 그리고 한서연 씨의 신상에 대해 보안 등급을 최고로 올리고 지금부터 내 허락 없이는 누구도 접근하지 못하게 해. 네, 회장님 지금 무슨... 서연이 말을 차에 끝내기도 전에 그의 명령은 계속되었다. 그리고 라시엘 타워, 펜트하우스 당장 입주할 수 있도록 준비시켜. 최고 수준의 영양사 가사 관리인 그리고 경호팀도 24시간 대기할 수 있도록 배치하고. 전화기 너머의 김비서는 잠시 말을 잃은 듯 했다. 수년간 강지훈을 보좌했지만 이렇게 감정적이고 즉흥적인 지시는 처음이었을 것이다. 회장님, 잠시만요. 서연이 다급하게 그를 막아섰다. 이러실 필요 없습니다. 저는 그냥 알려드리러 온 것뿐이에요. 제 생활은 제가 알아서 할 수 있습니다. 강지훈은 수화기를 내려놓고 서연을 돌아보았다. 그의 눈빛은 단호했다. 한서연 씨, 이제 당신의 생활은 더 이상 당신 혼자만의 것이 아니야. 당신 뱃속에는 내 아이가 있어. JAA 그룹의 유일한 후계자가 될 아이란 말이다. 후계자. 그 단어가 서연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다. 그녀는 아이를 낳아줄 도구 혹은 후계자를 품은 그릇으로 여겨지는 것 같았다. 분노와 서러움이 치밀어 올랐다. 아이는 물건이 아니에요. 그리고 저는 회장님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저는 제 힘으로 제 아이를 충분히 키울 수 있어요. 이런 식의 일방적인 통보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받아들여야 할 텐데. 강지훈이 낮게 읊조렸다. 그의 목소리에는 거부할 수 없는 힘이 실려 있었다.
당신 혼자서는 위험해. 세상이 얼마나 험한 곳인지 당신은 몰라. 특히 이 아이의 존재가 알려지는 순간 당신과 아이는 수많은 위험에 노출될 거다. 내가 그걸 방관할 것 같나. 그의 말에는 단순한 집착을 넘어선 진심 어린 걱정이 묻어 있었다. 서연은 순간 할 말을 잃었다. 그녀는 그저 평범한 삶을 살아왔다. 재벌가의 암투나 상속 전쟁 같은 것은 드라마에서나 보던 이야기였다. 그날 오후 서연의 삶은 말 그대로 폭풍에 휩쓸렸다. 그녀가 거부할 틈도 없이 김 비서가 보낸 팀이 그녀의 작은 오피스텔에 들이닥쳤다. 그들은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그녀의 짐을 꾸렸고 서연은 거의 방황제로 검은 세단에 태워졌다. 차가 도착한 곳은 서울의 스카이라인을 압도하는 최고급 주상복합 라시엘 타워였다. 전용 엘리베이터는 카드키 없이는 움직이지 않았고 복도 곳곳에는 경호원들이 배치되어 있었다. 서연에게 주어진 펜트하우스는 그녀의 오피스텔 수십 개를 합친 것보다도 넓었다. 거실 한쪽 벽면 전체가 통유리로 되어 있어 서울의 야경이 보석처럼 쏟아져 내렸다. 최고급 가구와 예술 작품들로 채워진 공간은 비현실적일 정도로 화려했지만 서연에게는 거대한 황금 새장처럼 느껴졌다. 앞으로 이곳에서 지내게 될 겁니다. 필요한 것이 있다면 언제든 말씀하십시오. 김 비서는 서연에게 각종 시설을 설명하고는 정중하게 허리를 숙여 인사한 뒤 사라졌다. 낯선 공간에 홀로 남겨진 서연은 허탈하게 소파에 주저앉았다. 불과 몇 시간 전만 해도 그녀는 자신의 삶을 완벽하게 통제하고 있다고 믿었다. 하지만 강지훈이라는 남자는 단 몇 시간 만에 그녀의 모든 것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았다. 이것은 보호인가 감금인가. 서연은 혼란스러웠다. 같은 시각 제이히아 그룹 본사 35층 부회장 강민혁은 불쾌한 표정으로 보고를 받고 있었다. 그는 강지훈의 사촌형이었지만 두 사람의 관계는 언제나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창업주인 할아버지는 차남의 아들인 지훈에게 회사를 물려주었고 장남의 아들인 민혁은 만년 2인자의 자리에 머물러야 했다. 민혁은 지훈의 능력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아니었지만 그의 오만함과 독선적인 경영 방식을 혐오했다. 무엇보다 지훈에게는 후계자가 없다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다. 그것이 민혁이 참고 기다리는 유일한 이유였다. 그래서 오후 스케줄을 전부 취소하고 웬 여자를 만났단 말이지. 민혁이 날카롭게 물었다. 네, 부회장님. 20대 후반으로 보이는 평범한 여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은 그 여자가 다녀간 직후에 회장님께서 김 비서에게 라시엘 타워 펜트하우스를 준비시키고 최고 수준의 의료팀과 경호팀을 알아보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합니다. 민혁의 눈이 번뜩였다. 강지훈은 사생활 관리가 철저하기로 유명했다. 그가 특정 여자에게 이 정도의 호의를 베푸는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었다. 혹시 여자에게 무슨 약점이라도 잡힌 건가? 아직 거기까지는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마치 국보급 보물이라도 모시는 듯한 분위기였다고 합니다. 국보급 보물. 민혁은 그 말을 곱씹었다. 강지훈에게 그 정도의 가치를 지닌 것이 있기나 한가 사업돈 명예. 그 모든 것을 가졌지만 단 한 가지 가지지 못한 것. 쎄 얼마. 민혁의 뇌리를 스치는 끔찍한 가설. 만약 그 가설이 사실이라면 자신이 수십 년간 공들여온 탑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릴 수도 있었다. 그는 평생을 JAHA 그룹의 주인이 되기 위해 살아왔다. 강지훈의 불임은 그에게 내려진 신의 축복과도 같았다. 그런데 만약 그 축복에 변수가 생긴다면 그 여자에 대해 알아봐. 민혁의 목소리가 얼음처럼 차가워졌다. 이름, 나이, 직업, 가족관계, 과거 행적까지. 먼지 한 톨까지 샅샅이 털어서 보고해. 강지훈이 왜 그 여자에게 집착하는지 그 이유를 반드시 알아내야겠어. 그의 부하는 긴장된 표정으로 고개를 숙였다. 알겠습니다, 부회장님. 강민혁은 의자에서 일어나 창가로 다가갔다. 그의 사무실에서는 꼭대기에 있는 강지훈의 집무실이
아득하게 올려다 보였다. 그는 자신의 야망을 가로막는 사촌 동생을 증오 어린 눈으로 바라보았다. 강지훈, 네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결국 JA는 내 것이 될 거다. 내 놈의 약점이 무엇이든 내가 반드시 찾아내서 그 숨통을 끊어 놓을 테니. 어둠이 내린 도시의 불빛 위로 차가운 야망과 위험한 집착이 교차하며 보이지 않는 전쟁의 서막을 올리고 있었다. 강민혁의 사무실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그의 책상 위에는 한서연이라는 이름이 적힌 파일이 놓여 있었다. 며칠간 그의 수하들이 밤낮으로 움직인 결과물이었다. 파일의 내용은 지극히 평범했다. 성실하게 살아온 조경 건축가 평판도 좋고 빚도 없는 깨끗한 사생활. 하지만 마지막 장에 첨부된 몇 장의 서류가 모든 평범함을 비범함으로 바꾸어 놓았다. 병원 진료 기록, 임신 8주차. 강민혁은 손가락으로 책상을 탁탁 두드렸다.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졌다. 강지훈이 갑자기 돌변한 이유, 그 여자에게 최고급 펜트하우스와 경호팀을 붙여준 이유. 그것은 사랑이나 연민 따위가 아니었다. 후계자, 자신의 불임이라는 족쇄를 끊어내고 JAHI 그룹의 왕좌를 영원히 차지하게 해줄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성배였다. 민혁은 허탈한 웃음을 터뜨렸다. 수십 년간의 기다림과 인내가 한순간에 물거품이 될 위기였다. 그는 강지훈이 아이를 가질 수 없다는 사실을 자신의 가장 강력한 무기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다. 이 사회의 원로들도 후계자 없는 총수를 불안해하며 암묵적으로 자신을 지지하고 있었다. 그런데 이제 와서 후계자라니 인정할 수 없었다. 절대로. 이대로 둬선 안 돼. 그의 눈빛이 뱀처럼 차갑고 교활하게 빛났다. 전공법으로는 강지훈을 이길 수 없다. 그렇다면 그의 가장 소중한 것을 공격해 무너뜨리는 수밖에. 아이를 직접적으로 해칠 수는 없다. 리스크가 너무 크다. 하지만 아이를 품은 모체를 사회적으로 매장시키는 것은 다른 이야기다. 민혁은 전화기를 들어 익숙한 번호를 눌렀다. 수화기 너머에서는 아첨하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인터넷 연예 매체 가십코리아의 편집장이었다. 나다. 기사 하나 터뜨려야겠다. 아주 자극적이고 재미있는 이야기로 그날 밤 인터넷 세상이 발칵 뒤집혔다. 단독. 제이하. 그룹 강지훈 회장 숨겨둔 연인 있었다. 평범한 20대 여성 알고 보니 신데렐라를 꿈꾸는 야심가. 기사는 악의적인 편집의 전형이었다. 한서연의 소박한 오피스텔 사진과 그녀가 현재 머물고 있는 라시엘 타워 펜트하우스의 외관 사진이 나란히 배치되었다. 내용은 더욱 가관이었다. 의도적으로 접근하여 재벌 총수를 유혹했고 아이를 임신했다는 확인되지 않은 소문까지 덧붙였다. 그녀를 돈과 신분 상승을 위해 몸을 던진 파렴치한 여자로 몰아갔다. 기사에는 순식간에 수천 개의 댓글이 달렸다. 역시 돈이 최고네. 남자 하나 잘 물어서 인생 역전. 생긴 건 청순하게 생겨서 하는 짓은 여우네. 강지훈 회장도 눈이 삐었나 저런 여자한테 넘어가다니. 아이가 진짜 강 회장 아이 맞긴 한가. 다음 날 아침 서연은 자신이 온 세상의 조롱거리이자 비난의 대상이 되어 있음을 깨달았다. 영양사가 차려준 아침 식사는 모래알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태블릿 PC를 붙잡고 자신의 이름이 언급된 기사들을 읽어 내려갔다. 모든 단어가 비수가 되어 심장에 박혔다. 가장 두려워했던 일이 현실이 되었다. 그녀는 강지훈의 아이를 가진 한서연이 아니라 재벌의 아이를 임신한 꽃뱀이 되어 있었다. 세상은 그녀의 재능 노력, 성실했던 지난 삶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었다. 오직 재벌, 임신, 신분 상승이라는 자극적인 키워드에만 열광했다. 현기증과 함께 헛구역질이 올라왔다. 스트레스는 임신 초기인 그녀에게 최악의 독이었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고 강지훈이 폭풍처럼 들어왔다. 그의 얼굴은 분노로 시퍼렇게 질려 있었다. 그는 출근하자마자
이 사태를 보고받고 곧장 달려온 것이었다. 그는 서연이 창백한 얼굴로 태블릿을 보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는 단숨에 다가와 그것을 빼앗아 바닥에 던져버렸다. 보지마. 그의 목소리는 낮고 거칠었다. 이런 쓰레기 같은 것들 눈에 담을 필요 없어. 봤어요. 다 봤어요. 서연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다. 눈물이 뚝 터진 듯 쏟아져 내렸다. 이럴 줄 알았어요. 회장님, 세상에 발을 들이는 순간 이렇게 될 줄 알았다고요. 제 이름, 제 인생, 전부 사라지고 오직 회장님의 여자. 회장님 아이의 엄마라는 꼬리표만 남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녀는 울부짖으며 그의 가슴을 주먹으로 쳤다. 왜 저를 여기 데려왔어요? 왜 제 인생을 이렇게 진흙탕으로 만드는 거냐고요. 저는 그냥 조용히 아이를 낳아서 살고 싶었을 뿐이에요. 이게 회장님이 말한 보호인가요? 이게 최선이었냐고요. 강지훈은 그녀의 약한 주먹을 묵묵히 받아냈다. 그녀의 분노와 절망이 고스란히 그에게 전해졌다. 그는 서연을 품에 끌어안았다. 그녀가 발버둥 쳤지만 그는 놓지 않았다. 거대한 몸으로 그녀의 모든 슬픔을 감싸 안으려는 듯이 미안하다. 서연의 귀에 그의 낮은 목소리가 파고들었다. 미안해. 내 생각이 짧았어. 널 보호한답시고 이런 감옥에 가둬놓고 정작 네 마음이 다치는 건 생각하지 못했다. 내 방식이 서툴렀어. 미안하다 서연아. 처음이었다. 그가 그녀의 이름을 부른 것은, 그리고 사과한 것도. 서연의 울음소리가 조금씩 잦아들었다. 그의 품은 단단하고 따뜻했다. 서툴지만 진심이 담긴 그의 사과에 얼어붙었던 마음이 조금씩 녹아내리는 것 같았다. 한참 후 그녀를 소파에 앉힌 지우는 차가운 분노를 다스리며 말했다. 이건 강민혁 짓이야. 그의 눈이 맹수처럼 번뜩였다. 내게서 가장 소중한 것을 빼앗으려는 놈들의 비겁한 발악이지. 하지만 걱정하지 마. 내가 전부 끝낼 테니까. 다시는 누구도 널 그런 눈으로 보지 못하게 만들 거야. 내 이름과 명예 내가 반드시 되찾아 주겠다. 그의 말에는 절대적인 확신이 담겨 있었다. 서연은 불안하면서도 이상하게 그의 말을 믿고 싶어졌다. 그날 오후 JA하하 그룹 홍보실은 발칵 뒤집혔다. 강지훈이 긴급 기자회견을 열겠다고 통보했기 때문이다. 법무팀과 홍보팀은 모두 결사반대했다. 이런 스캔들은 무대응으로 일관하거나 물밑에서 조용히 합의하는 것이 최선이라는 이유였다. 회장님, 지금 기자회견을 여는 것은 불에 기름을 붓는 격입니다. 악성 루머를 사실로 인정하는 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이대로 저 여자와 내 아이가 세상의 조롱거리로 남는 걸 보고만 있으란 말인가. 강지훈의 싸늘한 반문에 아무도 더 이상 입을 열지 못했다. 전쟁은 시작됐어. 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돌파한다. 모두 준비해. 기자회견장에는 수백 명의 기자들이 몰려들어 인산인해를 이뤘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주목받는 젊은 총수의 스캔들. 이것은 엄청난 특종이었다. 모두가 강지훈이 과연 어떤 변명을 늘어놓을지 혹은 거액의 위자료를 지불하고 사건을 무마할 것인지에 대해 추측하며 술렁였다. 약속된 시간 강지훈이 단상 위로 모습을 드러냈다. 흔들림 없는 발걸음, 굳게 닫힌 입술 차갑지만 확고한 눈빛. 그는 잠시 장내를 둘러보며 소란이 잦아들기를 기다렸다. 이윽고 모든 카메라 플래시와 시선이 그에게 집중되었을 때 그가 입을 열었다. 바쁘신 와중에도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선 이유는 현재 무분별하게 퍼지고 있는 한 여성에 대한 악의적인 기사에 대한 제 입장을 명확히 밝히기 위함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마이크를 통해 회견장 전체에 낮고 단호하게 울려 퍼졌다. 기사에 언급된 한서연 씨는 제게 매우 소중한 사람입니다. 기자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커졌다. 소중한 사람이라는 표현은 사실상 관계를 인정하는 발언이었다. 그리고 그녀는 현재 제 아이를 임신하고 있습니다. 폭탄 선언이었다. 회견장은 벌집을 쑤신 듯 시끄러워졌다. 카메라 셔터 소리가 쉴 새 없이 터져 나왔다.
강지훈은 아랑곳하지 않고 말을 이었다. 그의 눈빛은 회견장에 없는 단 한 사람 강민혁을 향하는 듯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분명히 밝힙니다. 한서연 씨와 제 아이는 제 목숨을 걸고 지켜낼 제 가족입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제 가족을 향한 그 어떠한 허위 사실, 유포나 인격 모독 명예훼손에 대해서는 JAHA 그룹의 모든 역량을 동원하여 법적으로 강력하게 대응할 것임을 선포합니다. 선처는 없을 겁니다. 그는 단순한 해명이 아닌 선전포고를 하고 있었다. 이것은 한 남자가 자신의 여자와 아이를 지키기 위해 세상과 맞서는 한 제국의 왕이 자신의 후계자와 왕비를 공식적으로 선포하는 대관식과도 같았다. 강지훈의 폭탄 선언은 대한민국을 뒤흔들었다. 기자회견 다음 날 모든 언론의 헤드라인은 JAHA 그룹의 이야기로 도배되었다. 여론은 급격하게 반전되었다. 비겁하게 숨거나 돈으로 입을 막으려 하지 않고 정면으로 자신의 여자와 아이를 책임지겠다고 나선 젊은 총수의 모습에 대중은 열광했다. 로맨틱한 야수, 책임감 있는 리더라는 수식어가 그를 따라다녔다. 한서연을 향한 비난도 동정과 응원으로 바뀌기 시작했다.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는 강민혁의 속은 시커멓게 타들어갔다. 한서연을 사회적으로 매장시켜 강지훈을 고립시키려던 그의 계획은 완벽한 실패로 돌아갔다. 오히려 강지훈의 리더십과 인간적인 매력만 부각시켜준 꼴이 되었다. 이 사회의 분위기도 미묘하게 변했다. 후계자의 존재가 공식화되자 그를 지지하던 원로들조차 서서히 강지훈에게 힘을 실어주기 시작했다. 젠장. 강민혁은 책상 위의 서류를 쓸어버리며 욕설을 내뱉었다. 감정으로 공격하는 것은 이제 무의미했다. 그렇다면 그의 가장 빛나는 업적에 흠집을 내는 수밖에. 강지훈이 그룹의 미래를 걸고 추진하는 야심작 드림포레스트 프로젝트. 친환경 주거단지를 표방하는 이 거대 프로젝트의 핵심은 바로 자연과의 조화였고 그 중심에는 조경 총괄 책임자인 한서연이 있었다. 그래, 바로 저거다. 민혁의 입가에 비릿한 미소가 걸렸다. 한서연의 전문성에 치명적인 오점을 남겨 그녀의 능력을 의심하게 만들고 동시에 프로젝트 자체를 실패작으로 낙인 찍는 것.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 있는 계략이었다. 그는 즉시 건설 부문의 자기 사람에게 연락을 취했다. 드림포레스트 현장에 들어가는 조경 자재들 손 좀 봐야겠다. 토양 묘목 전부다. 서류는 완벽하게 꾸며놓고 가장 값싸고 질 나쁜 것들로 바꿔치기 해. 나중에 문제가 터졌을 때 모든 책임이 조경 설계와 관리 감독을 맡은 한서연에게 돌아가도록. 며칠 후 서연은 펜트하우스의 안락한 생활에 답답함을 느끼기 시작했다. 강지훈은 그녀를 보물처럼 대했다. 최고급 음식, 편안한 환경, 24시간 대기하는 의료진. 하지만 서연에게는 이 모든 것이 무의미했다. 그녀의 정체성은 건축가 한서연으로서 현장에 있을 때 비로소 완성되었다. 나 현장에 나가봐야겠어요. 저녁 식사 자리에서 서연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지훈의 미간이 순간 좁아졌다. 안 돼. 위험해. 당신은 이제 안정을 취해야 할 몸이야. 일은 더 이상 하지 않아도 돼. 내가 다 알아서 할 테니.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담겨 있었지만 그 말이 서연의 자존심을 건드렸다. 회장님 아이를 가진 인큐베이터로만 살 수는 없어요. 드림포레스트는 제게도 소중한 프로젝트예요. 여기서 도망치듯 숨어버리면 강민혁 부회장이 퍼뜨린 소문이 사실이라고 인정하는 꼴밖에 안 돼요. 저는 제 실력으로 증명하고 싶어요. 그녀의 눈빛은 단호했다. 지훈은 그녀의 고집을 꺾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그녀는 단순히 보호받아야 할 연약한 존재가 아니었다. 자신만의 신념과 자부심을 가진 한 명의 프로페셔널이었다. 좋아. 대신 조건이 있어. 경호팀을 대동하고 절대 무리하지 않겠다고 약속해. 고마워요. 서연의 얼굴에 비로소 화색이 돌았다. 다음 날 서연은 오랜만에 드림포레스트 건설 현장을 찾았다.
넓은 부지 위로 건물의 골조가 올라가고 있었고 한쪽에서는 조경을 위한 기초공사가 한창이었다. 현장 소장은 그녀를 깍듯이 대했지만 어딘가 모르게 어색한 태도였다. 서연은 설계 도면을 들고 현장을 꼼꼼히 살폈다. 그런데 이상했다. 분명 최고급 유기농 토양을 사용하기로 했는데 막상 깔린 흙은 색깔도 푸석하고 냄새도 좋지 않았다. 갓 심은 어린 묘목들은 어딘가 시들시들하고 생기가 없어 보였다. 소장님, 토양 샘플 좀 볼 수 있을까요? 그리고 묘목 납품 업체 서류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싶습니다. 아, 그거야. 저희가 다 확인했습니다, 한 실장님. 서류상으로는 아무 문제 없습니다. 아마 날씨 탓에 묘목들이 잠시 몸살을 앓는 것 같습니다. 현장 소장은 능글맞게 웃으며 대수롭지 않게 넘기려 했다. 하지만 서연의 직감은 계속해서 경고 신호를 보냈다. 수년간 흙과 나무를 만져온 전문가의 감각이었다. 이건 단순한 날씨 탓이 아니었다. 무언가 잘못되어 가고 있었다. 그날 이후 서연은 매일 현장으로 출근했다. 그녀는 현장 소장 몰래 흙과 묘목의 잎사귀 샘플을 채취했다. 그리고 자신을 믿고 따르는 부하 직원인 박주임에게 은밀히 부탁했다. 박주임님, 이거 아무도 모르게 외부 연구소에 성분 분석 좀 의뢰해 주세요. 제가 개인적으로 알아보는 거라고 해주세요. 박주임은 의아해했지만 서연의 진지한 표정에 군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밤에는 펜트하우스로 돌아와 산더미 같은 서류와 씨름했다. 토양 및 묘목 납품 계약서, 검수 보고서 송장 등 모든 자료를 처음부터 다시 훑었다. 강지훈은 밤늦게까지 일에 몰두하는 그녀를 걱정스러운 눈으로 바라보았지만 그녀의 열정을 막지는 않았다. 대신 그는 조용히 그녀가 좋아하는 따뜻한 차를 가져다 주거나 지친 그녀의 어깨를 주물러주며 묵묵히 그녀를 응원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서연은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묘목을 납품한 업체의 주소가 유령 회사들이 밀집한 지역에 있었고 사업자 등록번호도 설립된 지 몇 달 되지 않은 신생 업체였다. JAHA 그룹의 까다로운 협력업체 기준을 통과하기에는 터무니없이 부족한 조건이었다. 그런데도 버젓이 계약이 체결되었고 서류상으로는 모든 검수 과정이 일사천리로 통과되어 있었다. 누군가 내부에서 이 업체를 밀어주고 서류를 조작했다는 뜻이야. 서연의 심장이 차갑게 식었다. 이것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명백한 의도를 가진 사보타주였다. 그녀의 머릿속에 한 사람의 얼굴이 떠올랐다. 강민혁. 며칠 뒤 박주임으로부터 연락이 왔다. 연구소의 분석 결과가 나왔다는 것이었다. 서연은 약속 장소인 한적한 카페에서 박주임이 건넨 서류 봉투를 떨리는 손으로 열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토양에서는 기준치를 초과하는 중금속이 검출되었고 유기물 함량은 턱없이 부족했다. 식물이 제대로 자랄 수 없는 죽은 땅이었다. 묘목 또한 계약서에 명시된 우량종이 아닌 병충해에 약한 값싼 잡종으로 밝혀졌다. 모든 것이 명확해졌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프로젝트의 근간을 썩게 만들고 있었다. 만약 이대로 공사가 진행되고 나중에 문제가 터진다면 조경 총괄 책임자인 그녀는 모든 책임을 뒤집었을 수밖에 없었다. 부실 설계 관리 감독 소홀. 그녀의 커리어는 그대로 끝장날 것이고 강지훈의 드림 포레스트 프로젝트는 시작도 전에 실패작이라는 오명을 쓰게 될 터였다. 서연은 분석 결과 보고서와 자신이 찾아낸 유령 회사의 자료를 나란히 놓았다. 이것은 거대한 음모의 증거였다. 그녀는 더 이상 언론의 공격에 눈물 흘리던 연약한 피해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의 일과 명예, 그리고 뱃속의 아이를 지키기 위해 싸워야 하는 전사였다. 그녀의 눈빛이 차갑고 단단하게 빛났다. 그녀는 휴대폰을 들어 단축번호 1번을 길게 눌렀다. 강지훈이었다. 저예요. 드릴 말씀이 있어요. 아주 중요하고 위험한 이야기예요. 그녀는 이제 이 거대한 전쟁의 한복판으로 직접 걸어 들어갈 준비를 마쳤다. 강지훈은 서연의 연락을 받자마자 모든 일정을 중단하고
펜트하우스로 돌아왔다. 그의 집무실보다 더 삼엄한 보안이 유지되는 그곳에서 서연은 자신이 발견한 모든 증거들을 테이블 위에 펼쳐놓았다. 유령 회사의 서류 변조된 계약서, 그리고 중금속이 검출된 토양 분석 보고서까지 지우는 말없이 서류들을 훑어보았다. 그의 표정은 점점 더 차갑게 굳어갔다. 서연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이 모든 배후에 강민혁 부회장이 있는 것 같아요. 알고 있어. 지훈의 짧은 대답에 서연은 놀란 눈으로 그를 쳐다보았다. 알고 있었다고요. 강민혁이 그런 비열한 수를 쓸 거라는 건 예상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렇게까지 대담하게 나올 줄은 몰랐군. 당신을 직접 공격하는 대신 당신의 가장 큰 자부심을 건드릴 줄이야. 그는 서류에서 눈을 떼고 서연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분노와 함께 그녀에 대한 미안함과 안쓰러움이 담겨 있었다. 혼자서 힘들었겠군. 이런 엄청난 사실을 알고도 내색하지 않고 증거를 모으느라. 그의 따뜻한 시선에 서연은 그동안 억눌러왔던 긴장과 두려움이 한꺼번에 몰려오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강한 척했지만 사실은 매일 밤 악몽에 시달렸다. 이 거대한 음모 속에서 자신과 뱃속의 아이가 어떻게 될지 몰라 불안에 떨었다. 무서웠어요. 그녀의 목소리가 작게 떨렸다. 나 때문에 회장님 프로젝트까지 망치게 될까봐. 그리고 우리 아기에게 무슨 일이라도 생길까봐. 그 순간 지우는 손을 뻗어 그녀의 뺨을 부드럽게 감쌌다. 그의 커다란 손이 따뜻했다. 괜찮아. 이제 내가 있잖아. 당신이 찾아낸 이 증거들이 우리의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거야. 강민혁을 한 번에 무너뜨릴 수 있는. 그는 소파 옆으로 자리를 옮겨 앉아 서연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어색하지만 진심이 담긴 위로였다. 함께 폭풍우를 헤쳐나가면서 두 사람 사이의 벽은 자신들도 모르는 사이에 조금씩 허물어지고 있었다. 처음에는 아이의 아버지와 아이의 어머니라는 책임감으로 묶여있던 관계가 이제는 서로를 걱정하고 의지하는 동맹 관계로 변해가고 있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처음으로 일 이야기가 아닌 서로의 개인적인 이야기를 나누었다. 서연은 평범했지만 행복했던 자신의 어린 시절과 조경 건축가라는 꿈을 갖게 된 계기에 대해 이야기했다. 지우는 묵묵히 그녀의 이야기를 들어주었다. 회장님은요? 서연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회장님은 왜 그렇게 아이를 소중하게 생각하세요? 지우는 잠시 망설였다. 그것은 누구에게도 꺼내 보인 적 없는 그의 가장 깊은 곳에 있는 상처였다. 창밖의 야경을 바라보던 그의 눈빛이 아득해졌다. 오래전에 사랑하는 사람이 있었어. 집안에서 정해준 약혼녀였지만 진심으로 사랑했지. 결혼을 앞두고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내가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몸이라는 걸 알게 됐어. 그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안에 깃든 깊은 슬픔을 숨길 수는 없었다. 그녀는 떠났어. JA 그룹의 안주인이 될 수는 있어도 후계자를 낳을 수 없는 남편은 필요 없다더군. 아버지도 크게 실망하셨지. 그날 이후로 내 세상의 절반은 무너져 내렸어. 가족 사랑 행복. 그런 것들을 포기하고 오직 일에만 매달리며 살았지. 그는 고개를 돌려 서연을 그리고 그녀의 배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이 뜨겁게 흔들렸다. 그런데 당신이 나타난 거야. 기적처럼. 의사는 내게 불가능이라고 했지만 신은 내게 이 아이를 보내줬어. 이 아이는 단순히 그룹의 후계자가 아니야. 나에게는 잃어버렸던 내 인생의 나머지 절반이고 내가 다시 살아갈 이유야. 당신과 이 아이가 내 세상의 전부가 되어버렸다고. 그의 고백에 서연은 숨을 삼켰다. 차가운 얼음 가면 뒤에 숨겨져 있던 그의 여린 속내를 처음으로 마주한 순간이었다. 그가 왜 그렇게 자신과 아이에게 집착에 가까운 보호를 하려 했는지 이제야 이해할 수 있었다. 그에게 이 아이는 단순한 혈육이 아니라 절망의 끝에서 찾아온 구원이자 희망이었다. 서연은 자기도 모르게 손을 뻗어 그의 손을 잡았다. 이제 혼자가 아니잖아요. 우리 둘 그리고 아기가 함께 있잖아요.
지우는 그녀의 작은 손을 마주 잡았다. 두 사람의 시선이 허공에서 얽혔다. 책임감이나 동맹이 아닌 남자와 여자로서 서로를 바라보는 순간이었다. 지훈이 천천히 그녀에게 다가갔고 서연은 눈을 감았다. 두 사람의 입술이 조심스럽게 포개졌다. 하룻밤의 실수로 시작되었던 인연이 이제야 비로소 진정한 사랑의 형태로 피어나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들의 행복을 위협하는 어둠은 더욱 짙어지고 있었다. 강민혁은 자신의 계획이 어딘가에서 새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다. 한서연이 매일 현장을 드나들며 무언가를 파헤치고 있다는 보고를 받았다. 불안감에 휩싸인 그는 이사회를 소집해 강지훈의 리더십을 문제 삼으려 했지만 분위기는 이미 그에게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었다. 이대로는 안 된다. 더 이상 기다릴 시간이 없어. 그의 머릿속에서 마지막 계획이 세워졌다. 가장 위험하고 가장 잔혹한 계획. 강지훈을 회장 자리에서 끌어내리고 그의 가장 소중한 것을 영원히 빼앗아 버릴 수 있는 마지막 한 수. 그는 은밀하게 사람을 고용했다. 단순한 폭력배가 아닌 사고를 위장하는 데 능숙한 전문가들이었다. 목표는 단 하나, 한서연. 그녀가 사라진다면 강지훈의 유일한 약점이자 희망도 함께 사라지는 것이었다. 동시에 그는 자신이 수년간 모아온 비자금과 회계 장부 조작 자료들을 꺼내 들었다. 이 자료들을 교묘하게 편집하여 모든 죄를 강지훈에게 뒤집어 씌울 생각이었다. 강지훈, 네가 가진 모든 것을 빼앗아 주마. 내 여자, 내 아이, 그리고 네가 평생을 바친 JAHR 그룹까지도. 어두운 사무실 안 강민혁의 눈이 광기로 번뜩였다. 그는 자신의 파멸을 향해 마지막 남은 이성마저 던져버리고 있었다. 폭풍 전야의 고요함 속에서 두 형제의 운명을 건 마지막 싸움이 서서히 다가오고 있었다. 운명의 날이 밝았다. JAHR 그룹의 이사회 회의실에는 얼음장 같은 공기가 흘렀다. 강민혁이 소집한 긴급 이사회. 그는 이 자리에서 강지훈의 모든 것을 빼앗을 준비를 마쳤다. 그의 손에는 두껍게 위조된 회계 장부와 강지훈이 회사의 공금을 횡령하여 한서연에게 호화로운 생활을 제공했다는 증거 자료들이 들려 있었다. 나가기 전에 이거 하고 가. 회의실로 향하려던 강지훈을 서연이 붙잡았다. 그녀는 그의 넥타이를 고쳐 매주며 나지막이 속삭였다. 조심해요. 그리고 믿어요. 지훈은 그녀의 이마에 부드럽게 입을 맞추었다. 걱정하지 마. 오늘은 모든 것을 끝내는 날이 될 테니까. 병원은 김 비서가 보낸 최고의 팀이 동행할 거야. 무슨 일이 있어도 절대 혼자 움직이면 안 돼. 그의 눈빛에는 강한 확신과 함께 숨길 수 없는 불안감이 스치고 지나갔다. 그는 강민혁이 마지막 발악을 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한서연이 찾아낸 증거들을 바탕으로 역공을 준비했지만 궁지에 몰린 쥐가 어떤 짓을 할지는 아무도 모르는 일이었다. 그는 서연의 경호를 평소의 2배로 늘렸다. 그것이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비였다. 회의가 시작되자 강민혁은 준비한 자료들을 테이블 위에 뿌리며 열변을 토했다. 존경하는 이사님들. 강지훈 회장은 한 여자에게 눈이 멀어 그룹의 미래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가 회사 돈을 빼돌려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명백한 증거입니다. 이런 부도덕한 자에게 더 이상 JAHA 그룹의 운명을 맡길 수 없습니다. 그가 제시한 자료는 너무나도 정교하게 조작되어 있어 몇몇 이사들의 얼굴이 심각하게 굳어졌다. 강지훈은 팔짱을 낀 채 차가운 눈으로 사촌형의 광대 노름을 지켜볼 뿐이었다. 그는 반박했지만 결정적인 증거 없이는 그의 말도 변명처럼 들릴 뿐이었다. 분위기는 점점 강민혁에게 유리하게 흘러갔다. 같은 시각 서연을 태운 검은 세단은 병원으로 향하고 있었다. 그녀의 차 앞뒤로 똑같은 모델의 경호 차량 2대가 빈틈없이 호위하고 있었다. 약속된 장소 비교적 한적한 도로에 접어들었을 때였다. 갑자기 샛길에서 거대한 덤프트럭 한 대가 굉음을 내며 튀어나왔다. 트럭은 중앙선을 넘어 마치 목표물을 정한 미사일처럼
정확하게 서연이 타고 있는 세단의 옆면을 향해 돌진했다. 운전석의 경호원이 비명을 지르며 핸들을 꺾었지만 피하기에는 너무 늦었다. 충돌 직전 찰나의 순간 서연의 차를 앞에서 호위하던 경호 차량이 믿을 수 없는 움직임을 보였다. 운전대를 잡은 베테랑 경호원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자신의 차를 그대로 덤프트럭의 앞바퀴 쪽으로 틀어 박아버렸다. 꽝! 엄청난 굉음과 함께 경호 차량이 종잇장처럼 구겨졌지만 그 희생 덕분에 덤프트럭의 궤도가 미세하게 틀어졌다. 트럭은 서연이 탄 세단의 옆면을 그대로 들이받는 대신 차의 후미를 스치듯 들이받고 지나갔다. 차는 팽이처럼 몇 바퀴를 돌고 나서야 가드레일에 부딪혀 멈춰 섰다. 치명적인 충격은 피했다. 곧바로 뒤따르던 경호 차량이 급정거하며 길을 막아섰고 차에서 내린 경호원들이 순식간에 덤프트럭 운전석과 사고를 위장해 접근하려던 또 다른 차량을 포위했다. 모든 것은 강지훈이 예상하고 대비한 시나리오대로 움직이고 있었다. 차 안에서 서연은 안전벨트에 묶인 채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에어백이 터져 시야를 가렸지만 그녀는 무사했다. 배를 감싸 안은 손이 가늘게 떨렸다. 아이도 무사했다. 한편 이사회 회의실, 강지훈의 귀에 꽂힌 초소형 무선 이어폰에서 나지막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상황 종료. 사모님 안전하십니다. 그 보고를 듣는 순간 강지훈의 입가에 희미하고도 서늘한 미소가 떠올랐다. 그는 자신만만하게 떠들고 있는 강민혁을 향해 시선을 고정했다. 강민혁 부회장. 연극은 이제 끝났나. 강민혁은 그의 여유로운 태도에 순간 당황했다. 뭐라고? 아주 볼만한 무대였어. 하지만 이제 진짜 주인공이 등장할 시간이군. 강지훈이 손가락으로 가볍게 신호를 보내자 회의실 문이 열렸다. 김 비서가 법무팀과 회계감사팀을 이끌고 들어왔다. 그들의 손에는 진짜 증거들이 담긴 파일과 노트북이 들려 있었다. 지금부터는 제가 준비한 자료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사님들, 김 비서는 노트북을 회의실 대형 스크린에 연결했다. 첫 화면에 뜬 것은 드림포레스트 조경자재 비리 보고서였다. 화면에는 한서연이 직접 분석을 의뢰했던 토양 분석 결과표와 유령 회사와의 자재 거래 내역, 그리고 그 자금이 흘러들어간 차명 계좌의 내역이 순서대로 나타났다. 모든 계좌의 실소유주는 단 한 사람을 가리키고 있었다. 강민혁. 강민혁의 얼굴이 하얗게 질리기 시작했다. 거짓말이야. 저건 조작된 거야. 조작 강지훈이 차갑게 웃었다. 그렇다면 이건 어떻게 설명할 텐가? 다음 화면에는 녹취 파일 하나가 재생되었다. 강민혁이 자신의 수에게 한서연의 사고를 사주하며 실패하면 너도 끝장이라고 협박하는 목소리가 회의실 전체에 선명하게 울려 퍼졌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방금 전 도로에서 벌어진 덤프트럭 돌진 사고의 CCTV 영상과 체포된 운전기사가 모든 것을 강민혁에게 지시받았다고 자백하는 영상이 연달아 재생되었다. 게임은 끝났다. 강민혁의 모든 범죄 행각이 만천에 드러났다. 횡령 배임 살인 교사까지. 그는 더 이상 발뺌할 수 없었다. 이사들은 경악과 분노에 찬 눈으로 그를 쏘아보았다. 강민혁은 무언가에 홀린 사람처럼 중얼거리며 뒷걸음질 쳤다. 그는 도망치기 위해 문으로 달려갔지만 문 앞은 이미 보안 요원들이 막아서고 있었다. 그 순간 회의실 문이 다시 한번 열렸다. 이번에 들어온 것은 정복을 입은 경찰들이었다. 강민혁 씨, 살인교사 및 업무상 횡령 배임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강민혁은 그대로 주저앉았다. 그의 야망, 그의 인생 모든 것이 한순간에 잿더미로 변해버렸다. 강지훈은 자리에서 일어나 차갑게 식어버린 눈으로 바닥에 쓰러진 사촌 형을 내려다보았다. 그의 마지막 도박은 그의 파멸로 끝이 났다. 길고 길었던 전쟁의 종지부를 찍는 순간이었다. 강민혁의 몰락은 신속하고 철저했다. JAHAA 그룹의 법무팀이 제시한 증거들은 너무나도 명백해서 그가 빠져나갈 구멍은 어디에도 없었다.
언론은 연일 대서특필하며 왕자를 노린 왕자의 비극적인 최후에 대해 떠들어댔지만 대중의 시선은 차가웠다. 그의 범죄는 용서받을 수 없는 수준이었다. 결국 그는 법의 엄정한 심판을 받아 수십 년의 중형을 선고받고 역사의 뒤양일로 쓸쓸히 사라졌다. 제아하 그룹은 한바탕 폭풍이 휩쓸고 지나간 뒤 오히려 더욱 단단해졌다. 강민혁의 세력을 숙청하는 과정에서 내부의 부패 고리들이 드러났고 강지훈은 이를 기회 삼아 대대적인 조직 개편과 경영 혁신을 단행했다.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보여준 그의 결단력과 리더십은 이 사회에 절대적인 신임을 얻었고 그의 왕좌는 그 누구도 넘볼 수 없을 만큼 견고해졌다. 드림포레스트 프로젝트는 잠시 중단되었지만 곧 재개되었다. 한서연은 조경 총괄 책임자로서 모든 자재를 최고급 친환경 제품으로 교체하고 훼손된 토양을 복원하는 데 온 힘을 쏟았다. 그녀의 전문성과 꼼꼼함은 모든 직원의 귀감이 되었고 현장은 다시 활기를 되찾았다. 강지훈은 더 이상 그녀를 과잉 보호하려 하지 않았다. 대신 그는 매일 현장을 찾아 그녀와 함께 흙을 만지고 나무를 살피며 그들의 꿈이 자라나는 모습을 묵묵히 지켜보았다. 그것은 단순한 건설 현장이 아니라 그들의 미래를 짓는 희망의 땅이었다. 시간이 흘러 계절이 바뀌고 서연의 배는 아름다운 곡선을 그리며 불러왔다. 지우는 매일 밤 잠들기 전 그녀의 배에 귀를 대고 아기의 태동을 느끼는 것을 가장 큰 행복으로 여겼다. 그의 얼굴에서는 과거의 냉혹함과 그늘을 찾아볼 수 없었다. 그는 이제 사랑하는 아내와 곧 태어날 아이를 기다리는 평범하고 행복한 예비 아빠일 뿐이었다. 그리고 마침내 약속된 날이 찾아왔다. 서울의 겨울. 첫눈이 한방눈처럼 쏟아지던 날밤, 서연은 극심한 진통 끝에 건강한 사내 아이를 품에 안았다. 수술실 밖에서 초조하게 기다리던 지우는 아이의 우렁찬 울음소리를 듣는 순간 태어나서 처음으로 뜨거운 눈물을 흘렸다. 병실 침대에 누워 아이에게 젖을 물리고 있는 서연의 모습은 세상 그 어떤 그림보다 성스러웠다. 지우는 조심스럽게 다가가 그녀의 땀에 젖은 이마에 입을 맞추고 잠든 아이의 작은 손가락을 가만히 쓰다듬었다. 자신을 반쯤 닮고 서연을 반쯤 닮은 작은 생명. 그것은 그가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던 세상의 전부이자 그가 앞으로 살아가야 할 이유 그 자체였다. 고마워. 지훈이 잠긴 목소리로 속삭였다. 내게 와줘서. 그리고 이 아이를 데려와줘서. 당신과 이 아이가 내 인생 최고의 기적이야. 서연은 지친 기색에도 불구하고 환하게 미소 지었다. 그녀의 눈께도 행복의 눈물이 맺혔다. 우리 아기 이름은 뭘로 할까요? 하늘이. 지우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다. 강하늘. 절망 속에서 살던 나에게 하늘이 내려준 선물이라는 뜻이야. 그는 서연의 손을 꼭 잡았다. 두 사람의 손 위로 곤히 잠든 아기의 작은 손이 포개졌다. 세 사람은 비로소 완벽한 하나의 가족이 되었다. 몇 년 후 푸른 잔디와 아름다운 나무들이 가득한 드림포레스트의 한 저택. 아빠 더 높여. 4살이 된 하늘이가 해맑게 웃으며 그네에 앉아 소리쳤다. 강지훈은 예전의 냉철한 CEO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다정한 미소를 지으며 아들의 그네를 밀어주고 있었다. 그의 곁에는 둘째를 임신해 배가 제법 부른 서연이 행복한 표정으로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다. 여보, 그러다 하늘이 날아가겠어요. 서연의 부드러운 핀잔에 지훈은 멋쩍게 웃으며 그네를 멈췄다. 그는 아들을 번쩍 안아들고 양볼에 뽀뽀를 퍼부었다. 하늘이의 까르르 웃는 소리가 햇살 아래 싱그럽게 퍼져나갔다. 한때 그는 모든 것을 가졌지만 아무것도 갖지 못한 남자였다. 이제 그는 JAHR 그룹의 회장이자 한 여자의 남편, 그리고 아이들의 아빠로서 세상 가장 행복한 남자가 되어 있었다. 사랑은 그리고 가족은 차가운 얼음 심장을 가진 제왕을 녹여 평범한 인간으로, 그러나 세상 가장 위대한 영웅으로 다시 태어나게 했다. 그들의 이야기는 그렇게 기적처럼 피어난 사랑과 함께
영원히 계속될 것이었다.